30년을 기다렸습니다. 떠나기 위해 3,247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새벽 5시 30년을 이 시간에 일어났다. 남편 출근 준비, 아이들 도시락. 이젠 아무도 없는데도 눈이 떠진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여 쌀을 씻는다. 오늘도 2공기면 되겠네. 예전엔 5공기를 했는데 큰애, 작은애, 막내 다들 떠났다. 이제 이 집엔 나랑 저 사람만 남았다. 밥솥 뚜껑을 닫는다. 찰칵. 그 소리가 빈 집에 울린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본다. 큰애 결혼식 사진, 작은애 대학 졸업식, 막내 돌잔치. 다들 엄마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라고 했다. 나도 그렇게 믿으려 했다. 결혼 30주년 사진. 남편이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다. 30년. 한숨이 나온다. 안방으로 들어간다. 저 사람은 아직 자고 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 저 사람은 항상 잘 잔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잠을 설치는데 조심스럽게 옷장 서랍을 연다. 맨 아래 칸, 오래된 옷가지 밑에 숨겨둔 낡은 비닐봉투. 손이 떨린다. 통장을 꺼낸다. 30년 전부터 모았다. 남편 몰래, 아이들 몰래. 생활비에서 10,000원씩, 20,000원씩. 용돈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알바비 숨기고. 김장철엔 김치 담가 팔고, 명절엔 송편 빚어 팔고, 밤엔 설거지 알바하고. 통장을 펼친다. 잔액 3,247만 원. 이제 떠날 수 있다. 통장을 가슴에 꼭 안는다. 눈물이 핑 돈다. 30년 전이 떠오른다. 막내가 겨우 돌이었을 때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떨어진 모텔 영수증, 와이셔츠 목에 묻은 립스틱 자국. 내 색이 아니었다. 거실에서 아이들이 뛰어논다. 큰애는 초등학교 입학 앞두고 작은애는 유치원, 막내는 겨우 걸음마. 영수증을 찢어 변기에 버렸다. 거울 속 내게 말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참자. 그 조금이 30년이 됐다. 현관문이 닫힌다. 남편이 나갔다. 집안이 조용해진다. 다시 통장을 꺼낸다. 30년을 모았어. 이제 떠날 수 있어. 근데 왜 이렇게 무서울까? 외출복으로 갈아입는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다. 벽에 걸린 아이들 사진이 보인다. 그리고 남편과 찍은 결혼 사진. 손을 뗀다.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30년을 준비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저녁. 핸드폰이 울린다. 큰딸이다. 엄마, 나 내일 집에 갈게요. 아이들 데리고. 그리고 아빠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긴장된다. 이상하다니? 요즘 전화하면 자꾸 같은 말 반복하고 길도 자주 헷갈린대요. 그래, 아빠가. 전화를 끊는다. 침대에 눕는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곤다. 딸이 이상하다고 했다. 저 사람이. 왜? 천장을 본다. 내일 딸이 오면 말해야 하나? 엄마가 떠나려 한다고. 30년 동안 준비했다고. 다시 새벽이다. 통장을 꺼낸다. 3,247만 원. 이걸로 나는 어디로 가지? 떠나고 싶으면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창문을 연다. 해가 뜬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30년과 똑같은 하루. 하지만 손에는 통장이 쥐어져 있다. 오늘은 다를 거야. 딸이 온다. 그리고 나는 결심할 거야.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거야. 큰딸이 온다고 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정리하고 된장찌개를 끓였다.
그런데 손이 떨렸다. 오늘 말해야 하나. 엄마가 아빠와 헤어지고 싶다고. 30년을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초인종이 울렸다. 딸이 서 있었다. 5살 손자, 3살 손녀를 데리고 손자들이 내 다리를 껴안으며 소리쳤다. 나는 무릎을 굽혀 아이들을 안아주었다. 이 아이들이 알게 되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버리고 나갔다고. 식탁에 둘러앉았다. 손자들은 과자를 먹으며 만화를 봤다. 딸이 진지하게 말을 꺼냈다. 엄마 아빠가 정말 이상해요. 전화했는데 저를 동생 이름으로 불렀어요. 회사 일도 자주 잊어버리시고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딸이 내 손을 잡았다. 아빠는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가 잘 챙겨주세요. 나는 손을 빼냈다. 챙겨달라고? 30년을 챙겨줬는데 이제는 그만 챙기고 싶은데. 사흘 후 병원에 갔다. 큰딸이 동행했다. 신경과, 진료실, 의사는 남편에게 질문들을 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이 물건 이름이 뭡니까? 남편은 더듬거렸다. MRI를 찍었다. 기다리는 동안 내 손은 계속 떨렸다. 큰딸이 내 손을 잡아줬다.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설명했다. 뇌 영상이 화면에 떠 있었다. 초기 치매로 보입니다. 치매. 그 단어가 귓가에 울렸다. 지금부터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셔야 합니다. 가족분들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딸은 가고 나와 남편만 남았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물을 썰고 두부를 자르고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다. 밤이 되었다. 남편이 먼저 잠들었다. 나는 거실에 나와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껐다.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정신이 없었다. 그때 소파 쿠션 사이에 남편의 핸드폰이 보였다. 화면이 켜졌다. 카카오톡 알림. 자기야, 오늘 괜찮아? 요즘 힘들어 보여서 걱정돼. 발신자 수진.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를 눌렀다. 남편 생일. 열렸다. 카카오톡을 열었다. 수진과의 대화방. 스크롤을 올렸다. 보고 싶어. 나도. 이번 주 목요일에 만날까? 좋아. 우리 자주 만나자. 30년 전 이름. 수진. 그 여자. 아직도 연락하고 있었다.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지며 소리를 냈다. 30년 전이 떠올랐다. 모텔 영수증. 립스틱 자국. 막내가 돌 때였다. 남편을 추궁했었다. 누구야? 누구랑 만난 거야? 남편이 무릎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실수였어. 다시는 안 그럴게. 나는 울었다. 큰애가, 작은애가, 막내가 울었다. 엄마 왜 우냐고. 그래도 참았다. 아이들 때문에. 세상의 시선 때문에. 이혼하면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30년을 참았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치매라고 했다. 날 잊어간다고 했다. 근데 그 여자는 기억하네.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연락하고 만나고 자기야라고 부르고. 나는 뭐였지? 30년 동안 나는 뭐였지? 울음이 터졌다. 소리내서 울었다. 이 집에, 이 어둠 속에 혼자. 한 달이 흘렀다. 초기 치매 확정.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약을 먹어야 했다. 나는 약을 챙겼다. 시간에 맞춰 식사를 준비하고
화장실 갈 때 옆에 서 있었다. 나는 아내에서 간병인이 되었다. 30년을 아내로 살았는데 이제는 간병인이었다. 남편은 나를 가끔 알아봤다. 하지만 가끔은 못 알아봤다. 어떤 날은 잘 잤어? 라고 웃으며 인사했다. 하지만 어떤 날은 달랐다. 당신 누구야? 당신 아내요. 아내, 내가 결혼했어? 같은 질문, 같은 대답. 매번 마음이 무너졌다. 어제는 더 심했다. 남편이 나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수진아, 왔어? 수진. 30년 전 그 여자. 지금도 연락하는 그 여자. 남편은 나를 그 여자로 착각했다. 나, 수진 아니에요. 뭐야? 그럼 누구야? 당신 아내예요. 30년 같이 산. 남편이 소리쳤다. 거짓말하지 마. 내 아내는 수진이야. 탁자를 쳤다. 물컵이 넘어졌다. 그날 밤 큰딸에게 전화했다. 딸아, 나 못하겠어. 아빠가 날 수진이라고 불러. 매일. 딸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엄마, 요양원 알아볼까요? 요양원.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는 것. 며칠 후 요양원 상담을 받으러 갔다. 혼자. 깨끗한 시설이었다. 밝았다. 어르신들이 식사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간병인들이 돌봤다. 한 할머니가 창가에 혼자 앉아 밖을 보고 있었다. 너무 외로워 보였다. 남편도 여기 오면 저렇게 앉아 있을까? 나를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혼자.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자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자료를 받고 나왔다. 큰딸 보내세요. 작은애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막내 안 돼요. 아빠가 불쌍해요. 모두 다른 말을 한다. 나는 결정하지 못했다. 밤, 남편이 잔다. 나는 거실에 앉아 요양원 자료를 본다. 통장을 꺼낸다. 3,247만 원. 떠나려고 모은 돈. 이제 요양원비를 내야 하나. 창밖을 본다. 별이 많다. 저 별들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매일 변한다. 아내에서 간병인으로, 사랑에서 의무로, 소파에 눕는다. 천장을 본다. 잠이 오지 않는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겠지. 약 챙기고, 밥 먹이고, 화장실 데려가고, 그리고 결정하지 못하고. 며칠이 지났다. 요양원 계약서는 아직 서랍에 넣어둔 채였다. 매일 꺼내봤지만 서명하지 못했다. 큰딸은 자꾸 전화해서 빨리 결정하라고 했다. 작은애는 현실을 보라고 했다. 막내는 울면서 아빠가 불쌍하다고 했다. 나는 그냥 매일을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 약을 챙기고 밥을 먹이고 화장실에 데려가고. 그게 다였다. 그날도 똑같은 아침이었다.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이해하는지는 모르겠다. 그저 화면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릇을 씻고 물기를 닦고 선반에 올려놓고 30년을 해온 일.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손을 닫고 현관으로 향했다. 인터폰 화면을 봤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수진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수진. 30년 전 그 이름. 지금도 남편과 연락하는 그 이름. 그 여자가 내 앞에 서 있었다. 뭐? 하러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수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나는 문을 닫으려 했다. 보고 싶지 않았다. 30년을 괴롭혔던 그 이름.
그 얼굴, 제발이요. 5분만 시간 주세요. 수진이 애원했다. 나는 수진을 현관에 세워두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현관문을 반쯤 닫은 채로 물었다. 무슨 할 말이 있는데요? 수진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두툼한 봉투였다. 이거 드리려고요. 이게 뭔데요? 돈이에요. 1,000만 원. 제가 모았어요.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돈? 왜요? 면제부라도 사려고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병원비에 보태시라고요. 요양원비라도. 요양원을 어떻게 알아요? 큰따님이 제게 연락하셨어요. 큰딸이 수진에게 연락했다고? 내가 모르게. 왜 우리 딸이 당신한테? 수진이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제 번호를 아버님 핸드폰에서 찾으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전화 오셨어요. 처음엔 욕하시더라고요. 엄마를 괴롭힌 년이라고. 근데 그러다가 울면서 물으시더라고요. 아버지 병원비 좀 도와달라고. 가슴이 먹먹했다. 딸이나 몰래 그렇게까지. 전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잘못이니까요. 잘못? 나는 비웃었다. 30년 전 잘못이죠. 근데 왜 아직도 연락해요? 카톡 봤어요. 자기야, 보고 싶어. 만나자. 그게 뭐예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왜요? 뭐가 그리 좋아요? 남의 남편이? 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저도 30년을 괴로워했어요. 후회하면서 살았어요. 매일 밤 기도했어요. 부인께 용서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방법을 몰랐어요. 찾아갈 용기도 없었고, 그래서 남편한테 계속 연락한 거예요?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제가 먼저 연락한 건 맞아요. 근데 사과하려고 그런 거였어요. 30년 전 일 미안하다고. 부인한테 잘하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자꾸 연락하셨어요. 저를 찾으셨어요. 나 누구냐고 물으면서도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편하다고. 그래서 수진이 계속 말했다. 처음엔 끊으려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분이 많이 아프신 거예요. 치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말 상대라도 되어드리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근데 카톡 내용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제가 자기야라고 부른 적 없어요. 그분이 저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전 그냥 응, 왜 라고만 답했어요. 수진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다. 카톡 대화 내용. 정말로 수진은 짧게만 답하고 있었다. 남편이 먼저 연락하고 보고 싶다고 하고 자기야라고 불렀다. 저는 그분을 사랑한 적 없어요. 뭐라고요? 30년 전에도 사랑이 아니었어요. 전 그냥 외로웠어요. 남편이랑 안 좋았고 이혼하고 혼자였고 그때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친절해서 그냥. 수진이 눈물을 닦았다. 실수였어요. 제 인생 최대의 실수. 그분한테도 부인한테도 저한테도. 끝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분은 절 사랑한 게 아니었다는 걸. 그냥 순간이 일탈이었던 거. 그분이 진짜 사랑한 건 부인이었어요. 거짓말. 진짜예요. 수진이 애타게 말했다. 저한테 계속 말했어요.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아내가 최고라고. 아내 빼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 그냥 대체품이었어요. 나는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럼 왜 지금도 연락해요? 왜 저한테 안 오고 남편한테? 부인이 무섭거든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다. 30년 동안 오고 싶었어요. 사과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와요? 무슨 낯으로? 그러다가 그분이 아프시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이제라도 와야겠다고. 수진이 다시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받아주세요. 제발, 이것밖에 못 해드려요. 나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필요 없어요. 부인, 돈은 필요 없어요. 근데 나는 수진을 똑바로 봤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대답해요. 네. 그 사람, 치매 걸리고 나서 저를 잊어요. 매일. 근데 당신은 기억해요. 왜 그럴까요? 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마도 그분한테 전 특별했던 게 아니라 그냥 강렬했던 거 아닐까요? 잘못한 기억, 죄책감, 그런 게 더 강하게 남는 것 같아요. 부인은 너무 익숙해서 공기처럼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소중하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다. 수진이 다시 말했다. 부인, 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요양원비든 병원비든. 그리고 제가 가끔 찾아뵐게요. 그분 말동무라도 되어드릴게요. 부인 혼자 힘드시잖아요. 왜, 왜 그렇게까지 30년을 후회하며 살았어요. 이제라도 갖고 싶어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나는 수진을 바라봤다. 30년을 미워했다. 밤마다 저주했다. 이 여자가 없었다면, 이 여자만 아니었다면. 근데 지금 보니 이 여자도 피해자였다. 30년을 후회하며 산 나처럼. 들어와요. 나는 문을 열었다. 수진이 놀라서 나를 봤다. 정말요? 들어오라니까요. 차 한잔하고 가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에 남편이 앉아 있었다. 수진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당신 누구야? 어디서 봤는데? 수진이 대답했다. 친구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 좋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다. 손이 떨렸다. 이게 맞는 걸까? 30년의 적을 집에 들였다. 차를 마시자고 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했다. 처음으로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았다.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30년의 적이지만 유일하게 이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 그날 오후 수진이 돌아간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큰딸이었다. 약속 없이 온 거였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엄마, 깜짝 방문. 나는 당황했다. 아까 수진이 앉았던 소파에 아직 찻잔이 놓여 있었다. 2개. 서둘러 치우려 했지만 늦었다. 딸이 거실로 들어오다가 멈췄다. 현관에 놓인 구두를 봤다. 여자 구두. 내 것이 아닌. 엄마, 누가 왔다 갔어요?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친구. 무슨 친구요? 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그 봉투가 보였다. 수진이 두고 간 1,000만 원. 받지 않으려 했는데 수진이 꼭 두고 가라고 해서 딸이 봉투를 받다. 그리고 그 위에 붙어 있는 포스트잇. 수진의 필체로 부인께 죄송합니다. 수진 올림. 딸의 얼굴이 굳었다. 설마 수진이요? 그 여자요? 딸아, 그 여자가 왜 우리 집에? 딸이 소리쳤다. 난생 처음 보는 딸의 모습이었다. 딸아, 진정하고 들어봐. 뭘 들어요?
30년 전 아빠랑 바람 피운 그 여자를, 엄마를 그렇게 아프게 한 여자를 왜 집에 들였어요? 딸이 울기 시작했다. 울면서 소리쳤다. 엄마는 왜 그래요? 왜 맨날 당하고만 살아요? 아빠한테도 당하고 그 여자한테도 당하고 왜 화를 안 내요? 왜? 나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딸이 계속 울었다. 나 알아요. 다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중학교 때 들었어요. 아빠랑 엄마 싸우는 거, 모텔 영수증 이야기. 그날 밤 엄마가 부엌에서 우는 소리 들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나 어렸으니까. 나는 딸을 안아줬다. 딸이 내 품에서 울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내가 그걸 알고 있었는지 몰랐어. 그래서 더 화나요. 엄마는 나 모르는 줄 알고 참았고, 나는 아는 척 못하고 모른 척 했고, 우리 가족은 왜 이래요? 왜 다들 혼자 아파요? 딸이 얼굴을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수진한테 연락했어요. 알아. 수진이 말해줬어. 엄마 혼자 감당하시는 거 보기 싫어서요. 병원비도 많이 들고 요양원비도 비싸고 그 여자라도 책임지게 하고 싶었어요. 그게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다. 작은 애였다. 아들. 그리고 그 뒤에 막내도 있었다. 누나가 급하게 오라고 해서 작은 애가 말했다. 큰딸이 동생들을 안으로 불렀다. 앉아. 얘기 좀 하자. 새 남매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나도 함께 앉았다. 남편은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큰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수진이 왔었대. 작은 애의 표정이 굳었다. 뭐? 그 여자가? 막내가 놀라서 나를 봤다. 엄마, 진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설명했다. 수진이 왜 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돈을 두고 갔다는 것. 그리고 수진도 30년을 후회하며 살았다는 것. 작은 애가 비웃었다. 후회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엄마 인생 망쳐놨는데. 오빠, 막내가 말렸다. 뭐가 오빠야? 현실을 봐야지. 그 여자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걸 돈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해? 큰딸이 끼어들었다. 근데 오빠, 우리가 뭘 해줬어? 엄마 힘든 거 알면서 뭘 해줬어? 누나도 마찬가지잖아. 애들 키운다고 바쁘다고 명절에만 오고 남매들이 싸우기 시작했다. 서로에게 화를 냈다. 누가 더 엄마를 챙겼는지, 누가 더 도와줬는지. 막내가 울면서 소리쳤다. 그만해요. 왜 싸워요? 엄마 앞에서. 나는 식탁을 손으로 쳤다. 새 아이가 놀라서 조용해졌다. 그만해. 너희들 잘못 없어. 엄마, 진짜야. 너희는 잘못 없어. 다 엄마 선택이었어. 이혼 안 한 것도 참고 산 것도 다 내가 선택한 거야. 큰딸이 울먹이며 물었다. 그럼, 왜요? 왜 참으셨어요? 너희들 때문이었어. 아빠 없이 크면 애들이 상처받는다고 생각했어. 세상 시선도 무서웠고, 그래서 참았어. 작은 애가 조용히 말했다. 근데 엄마가 더 상처받았잖아요. 나는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그게 엄마니까. 막내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는 엄마 인생 사세요. 저희 다 컸어요. 아빠는 저희가 돌볼게요. 엄마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나는 새 아이를 바라봤다. 엄마가 수진이랑 같이 아빠 돌보려고 해. 뭐요? 새 아이가 동시에 놀랐다. 그 여자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 30년 전 일이지만. 그리고
솔직히 엄마 혼자는 힘들어. 수진이 도와주겠다고 했어. 큰딸이 고개를 저었다. 엄마, 그건 아니에요. 그 여자랑 같이 있으면 엄마가 더 힘들어요. 아니야. 어제까지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오늘 얘기해 보니까 그 사람도 피해자더라. 나처럼 30년을 괴로워하며 산 사람. 작은 애가 냉정하게 말했다. 그래도 가해자예요. 맞아. 가해자야. 근데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고 싶어. 미워하면서 사는 거 힘들어. 30년을 그렇게 살았어.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 막내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 그 여자 용서한 거예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용서는 모르겠어. 아직도 화나고 아프고 원망스러워. 근데 이해는 돼. 그 사람도 외로웠고 실수했고 후회하고 있다는 거. 완전히 용서는 못하겠지만 같이 아빠 돌보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새 아이가 서로를 봤다. 그리고 나를 봤다. 큰딸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저희가 뭐라 할 수 없죠. 엄마 인생이니까. 작은 애가 덧붙였다. 근데 그 여자가 엄마한테 또 상처 주면 그땐 제가 가만 안 있어요. 막내가 말했다. 저도요. 엄마 편이에요. 항상 나는 새 아이를 안아줬다. 한꺼번에 4명이 얼싸안고 울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아이들도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다 꺼냈다.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 아니었다. 상처투성이었다. 숨겨온 아픔이 많았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었다. 안방에서 남편이 나왔다. 잠에서 깬 모양이었다. 거실에 모인 우리를 보고 물었다. 뭐야? 다들 왜 모였어? 무슨 날이야? 큰딸이 웃으며 대답했다. 가족회의요, 아빠. 가족회의? 좋네. 나도 끼워줘. 우리는 웃었다 울다가 웃었다. 2주가 지났다. 남편의 상태는 빠르게 나빠졌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다. 이름을 잊고 길을 잊고 나를 잊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낯선 사람을 보듯 나를 봤다. 수진이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왔다. 남편과 산책하고 말동무가 되어줬다. 처음엔 어색했다. 30년의 적과 함께 있다는 게.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수진도 지쳤고 나도 지쳤고 우리는 같은 무게를 나눠 들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다. 남편에게 약을 주고 아침을 먹였다. 남편은 멍하니 밥을 먹었다.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도 더뎠다. 삼키는 것도 느렸다. 오늘 수진이 와요. 같이 산책 가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 누구더라? 매번 묻는 질문이었다. 친구요. 친구. 좋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때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쿵. 돌아봤다.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소파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진 것 같았다. 여보, 달려갔다. 남편이 눈을 감고 있었다. 흔들어도 대답이 없었다. 숨은 쉬고 있었다. 하지만 의식이 없었다.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119를 눌렀다. 여보세요, 119입니다. 제 남편이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어요. 주소 말씀해 주세요. 주소를 말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구급차가 왔다. 남편을 들것에 실었다. 나도 함께 탔다. 사이렌이 울렸다.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다. 구급대원이 남편의 맥박을 재고 혈압을 쟀다. 무전으로 병원에 연락했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너무 차가웠다.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야.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몰랐다. 남편한테? 나한테? 응급실에 도착했다. 남편을 급하게 실어갔다. 의사들이 달려왔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남편이 괜찮아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커튼이 쳐졌다. 나는 밖으로 밀려났다. 복도에 혼자 섰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벽에 기댔다. 주저앉았다. 핸드폰을 꺼냈다. 큰딸에게 전화했다. 딸아, 아빠가 목이 메었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큰딸이 왔다. 작은애도 왔다. 막내도 왔다. 수진도 왔다. 우리는 복도에서 기다렸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의사가 나왔다. 우리는 일제히 일어났다. 보호자분? 네, 접니다. 환자분 뇌출혈입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해도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만약 심정지가 오면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심정지요? 네. 심폐소생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편안하게 보내드릴 것인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살려야 하나? 보내야 하나? 의사가 말했다. 지금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시고 가족분들과 상의하세요. 의사가 돌아갔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섰다. 큰딸이 울었다. 작은애가 벽을 쳤다. 막내가 주저앉았다. 나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 앉았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30년을 미워했어요. 떠나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면 후회하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밤이 되었다. 아이들은 집에 보냈다. 내일 아침에 오라고 했다. 수지는 남아 있었다. 부인, 저 커피 사올게요. 고마워요. 수진이 자판기로 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다. 저 별들은 계속 빛나는데 나는 여기서 무너지고 있었다.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 지갑이 있었다. 지갑 속에 통장이 있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 통장. 3,247만 원. 떠나려고 모은 돈. 이제 이걸로 뭘 하지? 병원비를 낼까? 장례비를 낼까? 아니면 아직도 떠날 수 있을까? 수진이 커피를 들고 왔다. 부인, 이거. 수진이 봉투를 꺼냈다. 예전에 줬던 그 1,000만 원. 안 받으셨길래 제가 다시 가져왔어요. 이거 쓰세요. 병원비에. 수진 씨, 제발이요. 이것밖에 못 해드려요. 나는 봉투를 받았다. 눈물이 났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30년 동안 빚진 것 같아서요. 부인한테, 그분한테, 이제라도 갚고 싶어요. 새벽 3시, 간호사가 나왔다. 보호자님,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네. 뛰어갔다. 중환자실 문을 열었다.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을 뜨고 있었다. 여보. 다가갔다. 남편이 나를 봤다. 말은 못했다.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손을 움직였다. 내 손을 찾았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남편이 눈물을 흘렸다. 나도 울었다. 그 순간 알았다. 나는 이 사람을 보낼 수 없다. 미워했어도 떠나고 싶었어도
30년을 함께 산 사람 아직 보낼 수 없다. 일주일이 지났다.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깨어났지만 말은 하지 못했다. 뇌출혈 후유증이었다. 의사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다. 나는 매일 병원에 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진도 함께 왔다. 우리는 교대로 남편을 돌봤다. 말동무가 되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저 옆에 있어줬다. 남편은 우리를 봤지만 누군지 몰랐다. 하지만 가끔 미소를 지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남편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병원에 가져갈 옷들을 챙기려고 옷장을 뒤지다가 오래된 가방을 발견했다. 먼지가 쌓인 낡은 가방. 언제 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가방을 열었다.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다. 회사 명함, 영수증, 사진 몇 장, 그리고 낡은 노트 한 권. 표지가 해진 노트? 꺼내서 펼쳤다. 손글씨가 빼곡했다. 남편의 글씨였다. 일기장이었다. 첫 페이지를 봤다. 1995년 3월 1일. 30년 전. 우리가 결혼한 지 5년 되던 해. 수진을 만난 그 해. 손이 떨렸다. 읽어야 하나. 읽지 말아야 하나. 하지만 이미 눈은 글자를 따라가고 있었다. 오늘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스트레스가 심하다. 집에 오면 아내가 피곤해 보인다. 애들 돌보느라 힘든 것 같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다. 나도 지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긴 것 같다. 1995년 4월 15일 오늘 수진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말을 걸어왔다. 외로워 보인다고 했다. 나도 외롭다고 대답했다. 이상하게 편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게. 1995년 5월 3일 수진을 또 만났다. 점심을 같이 먹었다.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집에 가기 싫었다. 아내는 나를 안 보는 것 같다. 나도 아내를 안 보는 것 같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가슴이 아팠다. 그때 나도 외로웠다. 아이 셋 키우느라 정신없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늦게 들어왔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못했다. 마주 앉아도 말이 없었다. 그 틈에 수진이 들어왔구나. 1995년 6월 20일 큰일 났다. 실수를 했다. 수진과 선을 넘었다. 술을 마셨고 정신없었고 아침에 깨어보니 모텔이었다. 머리가 깨질 것 같다. 내가 뭘 한 거지? 아내한테 어떻게 말하지? 애들은 어떡하지? 1995년 6월 21일 수진한테 전화했다. 이건 실수였다고 말했다.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수진도 그러겠다고 했다. 미안하다고 했다. 우리 둘 다 외로워서 저지른 실수라고. 1995년 6월 25일 아내가 알았다. 영수증을 봤다. 와이셔츠에 묻은 립스틱도. 나는 무릎 꿇었다. 용서를 빌었다. 아내가 울었다. 애들도 울었다. 나는 인생 최악의 사람이 됐다. 눈물이 흘렀다. 그날이 떠올랐다. 남편이 무릎 꿇고 나는 울고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고. 1995년 7월 1일 아내가 이혼하지 않기로 했다. 아이들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하다. 평생 이 빚을 갚아야 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처음부터 사랑했다. 수지는 순간의 위로였다. 진짜는 아내다. 항상 아내였다. 손이 떨려서 노트를 놓을 뻔했다. 아내를 사랑한다. 진짜는 아내다. 남편이 그렇게 생각했구나. 더 읽었다. 1996년 1월 1일 새해다. 아내한테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말을 걸면 아내가 피한다. 당연하다. 내가 저지른 일인데 시간이 필요한가?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1997년 5월 5일 아내가 웃었다. 막내가 처음 걸음마하는 걸 보고 나도 같이 웃었다. 오랜만에 아내 웃는 모습을 봤다. 여전히 예쁘다.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2000년 3월 15일 큰애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아내가 입학식 준비하느라 새벽부터 일어났다. 도시락도 싸고 사진도 찍고 나는 그저 따라갔다. 아내가 다 했다.
나는 뭐 한 게 있나 30년 동안 아내가 다 했다. 2010년 8월 20일 작은 애가 대학에 갔다 아내가 또 울었다. 기쁜 울음인지 슬픈 울음인지 모르겠다. 나는 아내의 마음을 아직도 잘 모른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2023년 12월 31일 최근 일기였다. 요즘 깜빡깜빡한다.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린다. 아내 이름도 가끔 헷갈린다. 무서워진다. 나 어떻게 되는 걸까? 아내한테 짐이 될 것 같다. 미안하다. 평생 미안하게만 살았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2024년 1월 15일. 병원 다녀왔다. 치매 초기라고 한다. 머릿속이 하얘진다. 아내한테 어떻게 말하지? 또 짐을 지우는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랑한다. 항상 사랑했다. 이 말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것 같다. 미안하고 사랑한다. 노트를 덮었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울었다. 30년. 남편도 아파했구나. 혼자 미안해하며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채 나는 그걸 몰랐다. 남편이 사과하는 줄만 알았지 사랑한다는 줄은 몰랐다. 치매로 나를 잊는 게 아니었다. 미안해서 나를 보지 못하는 거였구나. 핸드폰을 들었다.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 씨, 나 지금 집인데 일기장을 찾았어요. 남편 일기장. 일기장요? 30년 전 일기도 있어요. 수진 씨 얘기도 나와요. 수진이 잠시 침묵했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실수였다고. 진짜는 아내라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부인. 맞아요. 그분은 부인만 사랑했어요. 저는 정말 순간이었어요. 알아요. 이제 알아요. 그날 밤 일기장을 들고 병원에 갔다. 병실 문을 열었다.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자는 건 아니었다. 침대 옆에 앉았다.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일기장 찾았어요. 당신 일기장. 남편이 눈을 떴다. 나를 봤다. 30년 전 일기도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하지 마요.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날 사랑했다는 거, 미안해했다는 거, 다 알았어요. 남편이 손에 힘을 줬다. 내 손을 꼭 잡았다. 말은 못했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나도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남편이 퇴원했다. 한 달간의 입원 치료 끝에 말은 여전히 못했다. 걷기도 힘들었다. 휠체어가 필요했다. 의사는 말했다. 집에서 돌보시기 힘드실 겁니다. 요양시설을 추천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다. 큰딸이 옆에 있었다. 요양원 계약서를 들고 엄마,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손이 떨렸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을 보내는 서명. 하지만 이게 맞다. 남편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펜을 들었다. 서명했다. 큰딸이 내 어깨를 안아줬다. 잘 결정하셨어요, 엄마. 요양원은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었다. 깨끗한 곳이었다. 밝았다. 간호사들이 친절했다. 방도 넓었다. 창가에 햇살이 들어왔다. 남편을 휠체어에 태워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 옷장, 작은 소파, 필요한 건 다 있었다. 창밖을 보니 정원이 보였다. 나무들이 있었다. 벤치도 있었다. 여보, 여기 괜찮죠? 정원도 있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봤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자주 올게요. 매일 올게요.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이었다. 남편이 없는 집. 3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인 집. 거실에 앉았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다. 눈물이 났다. 슬픈 건지 편한 건지 모르겠다. 두 감정이 동시에 왔다.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부인,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제가 내일 같이 가도 될까요? 요양원에. 그러세요. 같이 가요. 다음 날 수진과 함께 요양원에 갔다.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정원을 보고 있었다. 우리를 보고도 누군지 몰랐다. 안녕하세요. 내가 말했다. 남편이 고개를 돌렸다. 당신들 누구예요? 친구예요. 수진이 대답했다. 친구, 좋네요. 자주 와요. 우리는 웃었다. 슬프게. 하지만 웃었다. 벤치에 앉아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다. 그저 옆에 있었다. 햇살을 쬐고 바람을 느끼고 새소리를 들었다. 남편이 간혹 뭔가 말하려 했다. 입이 움직였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아줬다. 괜찮아요. 말 안 해도 돼요. 우리 알아요. 남편이 미소 지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수진이 물었다. 부인,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요? 부인 인생이요. 이제 부인도 부인 인생 사셔야죠. 나는 창밖을 봤다. 지나가는 거리, 사람들, 일상, 모르겠어요. 30년을 남편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 나를 위해 산다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수진이 말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할 것 없어요. 그동안 충분히 빨리 달려왔잖아요. 그날 밤 서랍을 열었다. 통장을 꺼냈다. 3,247만 원. 떠나려고 모은 돈. 하지만 이제 어디로 떠나지? 남편은 요양원에 있다. 아이들은 다 컸다. 나는 자유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근데 자유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 씨, 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당신은 30년 동안 혼자 살았잖아요. 외롭지 않았어요? 수진이 한숨 쉬었다. 외로웠죠. 많이. 그래서 부인이 부러웠어요. 가족이 있고, 남편이 있고, 집이 있고, 저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지금은요? 지금은 조금 덜 외로워요. 부인이 있어서. 나는 웃었다. 나도 그래요. 수진 씨가 있어서. 6개월 후, 봄이 왔다. 나는 매일 요양원에 갔다. 아침에 가서 점심을 함께 먹고 산책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수진도 일주일에 3번씩 왔다. 우리는 교대로 남편을 돌봤다. 남편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지 못했다. 매일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당신 누구예요? 친구예요. 친구. 좋네요. 같은 대화. 매일. 하지만 이제 익숙했다. 어느 날 큰딸이 아이들을 데리고 요양원에 왔다. 민준이와 서연이. 할아버지를 보고 달려왔다. 할아버지. 남편이 아이들을 봤다. 웃었다. 너희들. 누구야? 할아버지 손자예요. 손자. 예쁘네. 민준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저 그림 그려왔어요. 보여드릴게요. 민준이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다. 크레용으로 그린 가족 그림.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민준이, 서연이 모두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남편이 그림을 한참 봤다. 눈물이 흘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큰딸이 물었다. 엄마, 요즘 어때요? 뭐가? 그냥 엄마 마음이요.
나는 생각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 아직도 아프고 힘들고 복잡하지만 예전보다는 괜찮아. 엄마가 웃는 거 오랜만에 봐요. 그래. 네. 진짜로 웃는 거. 예전엔 그냥 웃는 척 하셨잖아요.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진짜로 웃으려고 노력할게. 어느 날 수진과 함께 카페에 앉았다. 부인, 저 제안 하나 할게요. 뭔데요? 우리 여행 갈까요? 둘이. 여행? 네. 제주도든 강릉이든 2박 3일 정도. 요양원에 말씀드리고 아버님은 간호사들이 잘 돌봐주실 거고 나는 망설였다. 남편 두고 여행을 가다니. 부인도 쉬셔야 해요. 6개월 동안 매일 가셨잖아요. 하루 이틀 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아버님도 원하실 거예요. 부인이 행복하시길. 일주일 후 우리는 제주도에 있었다. 바다가 보였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햇살이 따뜻했다. 수진과 나는 해변을 걸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물이 발을 적셨다. 시원하다. 수진이 웃었다. 그러게요. 나도 웃었다. 우리는 한참을 걸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걸었다. 저녁 숙소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부인, 통장에 있던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떠나려고 모은 돈인데 이젠 어디 갈 데도 없고 쓰세요. 부인 위해서 뭘 사죠? 뭐든요. 옷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해요. 30년 동안 못한 거. 나는 와인잔을 들었다. 그래요. 그래야죠.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딸깍. 제주도에서 돌아와 요양원에 갔다. 남편이 정원에 있었다. 우리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오래된 것 같은데.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남편 양옆에 나와 수진이. 남편이 물었다. 두 분 사이가 좋네요? 네, 좋아요. 수진이 대답했다. 부럽네요. 저도 친구 있었으면.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친구예요. 정말요? 고마워요. 1년 후, 계절이 또 바뀌었다. 남편의 상태는 더 나빠졌다. 이제 휠체어에서 거의 일어나지 못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그저 앉아서 하늘을 봤다. 하지만 우리가 오면 웃었다. 누군지는 몰라도 웃었다. 나는 매일 갔다. 수진도 매일 갔다. 우리는 이제 정말 친구가 되었다. 어느 날 남편이 손으로 뭔가를 가리켰다. 하늘, 구름, 새, 예쁘네요. 내가 말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꼭 말은 못했지만 그 손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고마움, 미안함, 사랑. 나도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30년. 미워했고 원망했고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손을 잡고 있다. 이게 사랑일까? 아닐까? 모르겠다. 하지만 이게 우리의 사랑이다. 완벽하지 않지만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사랑.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30년 만에 처음. 내 일기. 오늘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말은 못했지만 알았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나도 손을 잡았다. 용서는 아직 어렵다. 하지만 이해는 한다. 그리고 매일 선택한다. 남편을 돌보는 것을. 이게 내 사랑의 방식이다. 지금 나는 행복한가? 모르겠다. 행복이 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 떠나지 않은 것을, 남편을 보내지 않은 것을, 30년의 상처가 다 아문 건 아니다. 아직도 가끔 아프다. 가끔 원망스럽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선택한다. 오늘도 요양원에 갈 것인가? 남편의 손을 잡아줄 것인가? 그렇게 선택한다. 그게 사랑이라고 누군가 말했다. 기억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그렇다면 나는 사랑하고 있는 걸까? 30년 만에 오늘도 요양원에 간다. 수진과 함께 남편은 우리를 보고 물을 것이다. 당신들 누구예요? 우리는 대답할 것이다. 친구예요. 남편은 웃을 것이다. 친구, 좋네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루를 함께 할 것이다. 햇살 아래서 손을 잡고 매일 처음 만나지만 매일 사랑할 것이다. 그게 우리의 방식이다.